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법제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쭉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죠. 우리 사회복지법의 기본 그 뿌리는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나온 개념이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그 뿌리를 가지고 이 기둥이 세워지는 것이 사회보장인데, 이 사회보장에서 세 가지 줄기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회보험, 두 번째 공공부조, 세 번째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줄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 세 가지 줄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보험법, 이 사회보험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회보험과 관련된 법을 우리가 총칭해서 사회보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보험법에는 5가지 사회보험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렇게 5가지 법이 있다라는 것을 했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5가지 사회보험법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 줄기 공공부조법이에요. 공공부조법이라는 것은 따로 없어요. 공공부조와 관련된 법을 우리가 총칭해서 공공부조법이라고 하는데, 공공부조에는 5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두 번째 의료급여법, 세 번째 긴급복지지원법, 네 번째 기초연금법, 그 다음에 5번째 장애인연금법,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우리가 공공부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공부조법은 없습니다만 공공부조에 관련된 5가지 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 이제 사회서비스로 가서 사회서비스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 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법을 총칭해서 사회서비스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28가지 법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죠. 그리고 공공부조법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또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등 해서 28가지 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줄기,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을 우리가 하나씩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첫 번째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공공부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이제는 사회서비스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한번 배웠고요. 또 지난주에는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복지법, 또 그 다음에는 가족복지와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복지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2학기도 이렇게 비대면 수업, 또 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교체되면서 배우다 보니까 벌써 2학기도 벌써 15주차 중에서 12주차까지 이렇게 왔네요. 자, 오늘 12차 수업 아동복지법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쭉 총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그 사회서비스법 중에서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또 노인복지법 이렇게 배웠는데, 자, 오늘은 아동복지법을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자, 오늘도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파트 2, 우리 사회복지법학의 강론 부분에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 배웠고요.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그리고 사회서비스법에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을 배웠고요. 또 사회복지서비스법 중에서 우리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서비스법 3,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서비스법 세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복지법. 우리 아동복지법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아동복지법은 처음에 아동복리법으로 1961년도에 아동복리법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20년이 지난 1981년도에 아동복지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켰어요. 또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아동복리법은 성별주의적인 입장에서 요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었다 하면, 1981년도에 아동복지법으로 만들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아동복리법에서 아동복지법으로 전환된 것은 보편주의적인 입장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를 도모한다 라는 측면에서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복지법의 목적은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아동복지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동의 건강한 출생, 또 안전,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이 아동복지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은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는 기본 이념이 있어요. 이것을 일명 차별금지예요. 무차별 평등의 이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안정된 가정 환경의 강조예요. 그래서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야 함을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동 이익의 최우선 제공이라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동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동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은요, 이렇게 네 가지의 기본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동복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업법이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인복지법이든 우리가 법을 배울 때 항상 제3조 정도의 이 용어의 뜻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의 뜻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아동이라는 것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한다. 이거는 기본이죠. 우리 노인복지법상에서도 노인이라 하면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듯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노인이나 아동은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아동복지란 무엇인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이것을 우리가 아동복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아동복지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호자란 무엇인가?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 보호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보호자라는 것은 친권자, 친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후견인, 또 아동을 보호, 양육하거나 교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자라고 한다 이거죠. 자, 이제 4번하고 5번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명확하게 4번하고 5번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호 대상 아동과 지원 대상 아동이 있어요. 자, 보호 대상 아동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보호 대상 아동이에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아동을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호 대상 아동은 뭐 고아라든가요, 고아 또는 이제 아동 학대를 받는 아동 이런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아동을 보호 대상 아동이다라고 하고요. 지원 대상 아동이라는 것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보호 대상 아동은 요보호 아동들을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지원 대상 아동은 좀 보편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아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고요. 자, 6번 가정이탁이라는 것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게 보호 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가정이탁이라고 해요. 가정이탁,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7번째는요, 학대 아동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학대 아동이라는 것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의 큰 정의는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고요. 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거예요. 유기하는 것은 버리는 거죠. 방임은 방치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아동학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8번 피해 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아동을 피해 아동이라고 해요. 또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1학년 때 사회복지실천론에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의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다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치료,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1번서부터 10번까지 아동복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니까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이 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의 책임 주체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책임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아동보호자, 또 모든 국민, 이 세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요, 1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 규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대상 아동과 지원 대상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호 대상 아동, 지원 대상 아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보호 대상 아동과 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용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국가와 지자체는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한 4번, 국가와 지자체는요, 장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아까 보호 대상 아동, 또 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규정이지만 이 4번 같은 경우는 장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5번은요.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 차별 금지 아까 기본 이념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의 어떤 성별이나 연령이나 종교나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뭐 장애, 유무 이런 것들의 어떠한 이유를 달고서라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6번,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권익 증진,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거죠. 그를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에요. 자, 7번. 국가나 지자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동복지는 국가와 지자체만 책임이 있는 것이냐? 아니죠. 두 번째는 아동의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부모된 도리인 거죠. 보호자, 아동의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사안이에요. 두 번째,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동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도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요, 국가나 지자체와 아동 보호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3번 모든 국민의 책무가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복지법의 책임 주체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이 이 아동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죠. 그리고 5월 1일서부터 5월 7일,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들어간 그 한 주간을 어린이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게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고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꼭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아동복지의 책임 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아동과 관련된 행정기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와 관련된 행정기관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요,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책기구인데요.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매우 중요한 행정기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1급 사회복지사 시험 볼 때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자,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서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들,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들,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들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심의 조정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는 사안이 아닌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되는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은 쭉 여기 나열한 장관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제11조에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 이게 종종 나와요. 5년마다 실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적, 신체적, 정신 건강, 아동안전, 또 아동학대 등의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아동복지와 관련된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아동권리보장원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장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동권리보장원들은요, 이 파란 박스 안에 있는 이런 직무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동복지 관련된 행정기관으로서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그래서 이런 파란 박스 안에 있는 거요. 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안들, 보호조치에 관한 사안들, 태서조치에 관한 사안들 등등 1번서부터 7번까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그러니까 경기도로 예를 들면 경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경기도에 속해 있는 시군이 있죠. 그 시군,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다. 그러면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광역시도에 두고요.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아동복지 관련된 행정기관으로서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은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은요,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담 공무원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이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즉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이 전담 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 있어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점 참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 아동복지 관련된 행정기관으로요.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인데요. 아동위원이 있습니다. 이 아동위원은요,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게 돼 있어요. 이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해서 항상 그 생활 실태 및 가정 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고 전담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이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안들은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의무 규정이에요. 조례 필수 제정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수당을 얼마나 지급을 할 것인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조례를 필수적으로 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동복지와 관련된 행정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아동복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인데요. 이것도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종종 이렇게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이 아동실태조사를 종합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기 때문에, 수립을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실태종합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본계획은요,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요.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아동복지 정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돼서요. 자, 우리가 아동복지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이 기본계획은 5년 안에 중장기적인 계획이에요. 그 속에서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것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이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1년마다 시행을 하고 수립을 하고 시행하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의 사안인데요. 아동보호 서비스 보호 조치인데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 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그래서 처음에 용어의 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보호 대상 아동 또 지원 대상 아동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보호 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았을 때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호 대상 아동은 요보호 아동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요보호 아동,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파란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또 보호 대상 아동의 퇴소 조치, 어떤 경우에 보호 조치를 하다가 퇴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1번서부터 4번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안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예요.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아동복지법에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친권 상실의 선고 청구,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사안인데요. 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의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및 아동 학대의 예방 및 방지 조항을 두고 있어요.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의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을 참고를 하시면요 되겠고요. 여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친권 상실의 공고 청구 사안인데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친권 상실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둬서요. 아동 스스로가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서 아동복지법상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사안 중에서요.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조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의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후견인의 선임 및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고요. 후견인의 선임 및 해임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 사안 중에서요. 제20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 및 제21조 보조인의 선임 사안이 있는데요. 요 파란 박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잠시 여러분들 휴식을 좀 취하신 다음에 이어서 아동복지법을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